마지막 세션을 발표하게 될 커브의 설진호라고 합니다. 이번 마지막 세션에는 이번 컨퍼런스의 첫 번째 주제였던 ALM에 대한 발표고요. 그리고 그것 플러스 저희 회사에서 개발한 지라를 통해 프로젝트 예산 관리를 하는 거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그 아틀란시아를 이용한 에자일 ALM 소개는 말 그대로 아틀란시아 내 4가지 제품, 지라, 컨퍼런스, 빅버켓, 밤부를 사용해서 요구사항부터 실제 배포까지 전반적인 과정을 다루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소개입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이 소개 내용은 대부분 이제 동영상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동영상에 음성은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제가 옆에서 그 음성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ALM이란 무엇일까요? 뭐 아시다시피 이제 어플리케이션 라이프 사이클 매니지먼트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ALM이라는 정의는 위키 백과나 혹은 다른 솔루션 도구 업체들에 인해서 마케팅 용어로 많이 사용되는데요. 실질적으로 ALM은 그 어플리케이션 제품이 기획돼서 개발, 유지, 운영, 폐기까지 전체 수명 주기를 분야별로 어떤 체계적인 공학 방법을 통해서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모니터링하고 문제를 제어하고 관리하는 것이 이제 ALM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화면처럼 만약 예를 들어 어플리케이션 A라는 것이 있을 때 저희는 이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기 위해서 소프트웨어에 대한 어떤 기획, 그리고 시장 조사, 그리고 고객 니즈,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요구사항을 정의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런 정의 단계를 거치게 되면 실제 제품을 개발하는, 즉 설계, 개발, 빌드, 테스트, 배포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실제 이제 고객으로 가게 되면 우리는 유지 보수를 한다든지 서비스 및 운영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운영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제품이 이제 더 이상 쓸 수 없게 현재 트렌드와 안 맞아서 폐기되기까지 이런 탄생부터 폐기까지의 이런 과정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제어하는 것이 바로 ALM입니다. 그럼 이런 ALM을 도입하면 어떠한 이점이 있을까요? 실제 ALM은 기존의 SDLC나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과의 차이점은 이 제품 기획부터 시작하는 비즈니스 통합과 관련이 있습니다. 실제 이제 개발 부서만 있는 게 아니라 기획 부서라든지 마케팅 부서라든지 기존에 운영했던 수집된 어떤 고객 피드백들을 이제 비즈니스 니드를 찾아서 그것들을 이제 개발을 해서 정확하게 이제 반영될 수 있도록 이러한 요소가 있고요. 두 번째는 무엇보다도 개발 품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프로젝트의 많게는 80%가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많은 일정들이 개발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들을 명확하게 제어하면 실제 소프트웨어 품질을 향상시킬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품이 출시되고 나면 고객을 대응하게 되겠죠. 그래서 고객의 피드백을 빠르게 수용해서 우리가 새로운 기능을 만든다든지 버그를 빠르게 처리한다든지 이런 민첩하게 고객 대응을 할 수 있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러한 전반적인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소프트웨어의 품질 확보, 그리고 생산성 향상, 그리고 비용 절감을 극대화하는 게 바로 ALM의 도입 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ALM 도입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ALM에 대한 경험은 아주 많지는 않지만 2009년부터 이쪽 분야에 대해서 이제 많은 걸 했었는데요. 실제 고객 사이드에 나가서 설명을 들어보면 ALM을 요구사항부터 실제 배포까지 전 과정을 하다 보니까 범위가 굉장히 방대합니다. 일반적으로 개발자들이 개발 업무만 하다가 이러한 것들을 하려고 하면 너무 범위가 방대하기 때문에 이제 힘들어하는 경향이 있고요. 실질적으로 여러 도구들이 도입되게 되면 개발 업무만 하던 사람들이 요구사항에 손대기 시작하고 도구 관리를 하게 되고 정말 이게 우리를 위한 건지 도구 도입을 위한 건지 이제 고민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인력은 충분한가? 개발 인력들은 ALM 도구를 위한 어떤 전문적인 인력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 이런
어떤 역할을 맡기를 꺼려하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앞서 말했듯이 마케팅이나 기획부서 혹은 운영부서 이런 부서들과의 어떤 통합도 쉽지가 않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것들을 잘 활성화시키려면 일반적으로 저희 같은 업체들이 들어가서 컨설팅도 하고 구축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이후에 지속적인 가이드가 안 되는 이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바로 이제 에자일 ALM입니다. 이 용어가 실제 구글이나 이런 데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냥 제가 아틀란시아 제품과 그리고 어떻게 ALM을 접목시킬까 이런 고민 끝에 생각한 게 바로 이제 에자일 ALM이고요. 이 에자일 ALM의 컨셉은 일단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러 문제가 있었는데 그중 이제 방대한 범위가 한꺼번에 도입되는 거를 조금 더 줄여서 우리 조직에 필요한 부분부터 도입하고 그게 내재화되면 그 다음 단계를 도입하고 이렇게 이제 점진적으로 ALM을 도입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실용적인 어떤 에자일 프랙티스들을 써서 실제 우리의 개발이나 어떤 실용성을 이제 강조하는 부분, 그리고 무엇보다도 소프트웨어 품질 쪽에 집중을 해서 소프트웨어 품질을 강화시키는 부분, 그리고 이러한 전체 전반적인 과정에서 협업과 대화 중심으로 어떤 체계를 잡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에자일 ALM의 컨셉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ALM을 말하면 다음과 같이 총 8가지의 그 소프트웨어 개발 공정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에자일 ALM에서는 이런 공정들의 다음과 같은 개념을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사항 관리에서는 유저 스토리를 추천하고요. 그리고 아키텍처 디자인에서는 아키텍처 디자인을 하지만 MDD나 이런 게 거창한 게 아니라 개발자의 어떤 노력이나 이런 걸 줄일 수 있게 심플한 아키텍처 디자인을 말하고 있고요. 개발은 무엇보다도 품질 관리를 하기 위해서 품질 게이트라는 걸 만들기를 선호하고요. 그리고 필드 관리는 지속적인 통합, 그리고 테스트는 가급적이면 자동화시키고, 그리고 릴리즈도 역시 필요한 영역을 우리가 체크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동화 이루어질 수 있게, 그리고 프로젝트 관리는 스크럼, 그리고 유지 보수는 칸반과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할 수 있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화면은 그 에자일 ALM 솔루션의 전체 화면입니다. 네, 여기서부터 이제 동영상인데요. 실제 각 공정에 대해서 이제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요구사항 관리는 컨플런스라는 위키 기반의 도구에서 작성됩니다. 실제 우리는 컨플런스에서 요구사항 문서를 작성을 하고요. 이 작성된 요구사항을 지라의 제너레이션에서 지라 이슈 타입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지라 이슈 타입과 함께 우리는 그 관련되어 있는 디자인 이슈 타입을 만들게 되고, 이 또 디자인 이슈 타입은 컨플런스에 다이어그램을 작성하는 기능과 통합이 됩니다. 그 외 프로젝트에 대한 버젯 관리 이슈들은 이제 개발자들에게 할당이 되고요. 각 개발자들은 이러한 것들을 유닛 테스트하고 실제 개발을 해서 자신의 그 개발 브랜치에다가 소스를 푸시하게 됩니다. 이 푸시된 소스 코드는 이제 빅버켓에서 받게 되고요. 그리고 빅버켓에서는 코드 리뷰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풀 리퀘스트를 만들게 됩니다. 이 풀 리퀘스트가 만들어지면 실제 필드 검증이 일어나고, 검증이 완료되고 코드 완료가 된 코드는 기세 머지가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 저녁에 데일리로 빌드가 일어나거나 혹은 릴리즈가 일어나서 아티팩토리와 같은 어떤 아티팩트를 관리할 수 있는 저장소로 데일리 아티팩트들이 저장되게 됩니다. 네. 이렇게 관리되고 있는 아티팩트들은 추후 이제 다음날 QA 부서나 이런 개발가 잘 모르는 분들이 이 아티팩토리 링크를 이용해서 해당 아티팩트를 다운로드 받고요. 그리고 도커라든지 이런 것들 환경까지 함께 구성을 해서 세니티 테스트를 하고 그 결과를 지라의 제퍼에 업데이트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지라 업데이트된 부분들은 나중에 다시 지라 이슈 요구사항과 연결이 되고, 그리고 이제 반부의 이런 세컨드 빌드 쪽은 정적 분석, 유닛 테스트, UI 테스트, 다큐멘트 생성 자동화, 성능 테스트 자동화 이런 것과 엮이게 되고요. 그리고 이런 소스 코드의 어떤 지속적인 품질 정보들은 소나큐브에 관리돼서 우리의 소스 코드가 얼마나 품질이 좋은지 이러한 것들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전체적인 공정에서 특히 이제 아틀란시아와 관련된 부분을 이제 각각 하나씩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저 스토리. 앞서 이제 제가 요구사항 관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요구사항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뭐 CMMI라든지 뭐 IS2626이라든지 뭐 IC62304라든지 뭐 SP 인증이라든지 이런 인증을 위해서 이제 통과해야 될 강문 중에 하나인데요. 실제로 이런 표준들에서는 그 제품 요구사항 혹은 고객 요구사항을 만들고 이것들과 상응하는 시스템 요구사항으로 브레이크 다운하고 그리고 이것들과 또 상응하는 소프트웨어 요구사항으로 브레이크 다운하기를 원합니다. 실질적으로 이것들을 초반에 인증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는데 관리가 안 됩니다. 결론적으로. 아무리 좋은 요구사항 관리를 도구를 도입해도 쉽지가 않고요. 그래서 저희는 처음부터 이제 타이트한 요구사항 관리보다는 컨플런스에서 사용자 스토리라는 개념으로 요구사항을 관리하는 게 우리 실질적인 현실과 맞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저 스토리라는 개념을 꼭 사용했으면 하는 거고요. 그러면 사용자 스토리는 무엇인가? 사용자 스토리는 시스템의 고객 혹은 사용자들이 원하는 시스템의 어떤 능력을 사용자 관점에서 작성한 기능에 대한 짧고 간단한 설명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게 예제문가 있는데 특정 사용자는 어떤 특정 목적을 위해서 어떤 특정 기능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룰을 가지고 우리가 사용자 스토리를 작성하게끔 규정을 합니다. 이런 룰이 중요한 이유는 어떤 특정 룰을 가지고 있는 문장이 실제 얘가 요구사항인지 아닌지를 식별하는 데 도움도 되고요. 만약에 유저 스토리가 아니라 우리 시스템 개발을 위한 컨스트레인이라면 끝에 이제 해야만 한다. 이런 문구들을 써서 이 문장이 어떠한 타입인지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용자 스토리는 보시는 것처럼 비슷한 종류의 사용자 스토리를 에픽으로 묶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부가적으로 사용자 스토리에 대한 어떤 상세한 디스크립션, 그리고 얘를 어떻게 테스트하는 게 좋은지 그런 방법들, 그리고 사용자 스토리에 대한 어떤 추정치, 스토리 포인트, 그리고 우선순위 이러한 것들을 함께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컨플런스에서 작성된 요구사항들, 즉 사용자 스토리는 어떻게 지라와 연계되는지 실질적으로 이제 컨플런스를 사용해 보신 분이라면 실제 페이지에 대한 리스트들, 즉 요구사항, 즉 에픽에 대한 리스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에픽에서 어떤 우리가 사용자 스토리를 작성하기 위해서 어떤 템플릿을, 컨플런스 제공하는 템플릿을 통해 요구사항을 만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템플릿에 따라서 이게 요구사항이 완료되면 이게 정말 잘 됐는지 인라인 코멘트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요구사항을 리뷰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구사항 리뷰가 완료되고 나면 실제 이제 이것들을 지라의 스토리나 혹은 요구사항 타입의 이슈를 통해서 제너레이션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컨플런스에서 요구사항 작성을 하고 지라의 연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네, 여기에 대한 데모를 잠깐 보여드리면요. 실제 보시나 하면은 제품 요구사항, 즉 에픽의 리스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요구사항을 만들기 위해서 제품 요구사항이라는 추가라는 버튼을 클릭할 수가 있고요. 네, 이거를 클릭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어떤 특정 템플릿을 가지고 있는 컨플런스 문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우리가 요구사항에 대한 제목, 여기서는 에픽 제목이 되겠죠. 에픽을 쓰시고 실제 이 요구사항이 어느 버전으로 나갈 것인지 혹은 이것과 관련된 지라의 에픽은 어떤 것인지, 상태는 어떤지, 소유자는 누군지 이런 페이지와 관련된 여러 속성들을 이제 정의할 수가 있고요. 실제 아시다시피 이제 멘션이나 이런 기능을 해서 원하는 사용자들을 쉽게 이제 소환해서 지정할 수도 있고, 그리고 특히 이제 저 에픽 부분의 지라를 지정해주면 이 문서에 있는 이슈 타입을 나중에 제너레이션 할 때 그 지라 에픽의 하위의 스토리로 자동으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서 템플릿에 따라서 저희는 이제 요구사항을 작성할 수가 있겠죠. 네. 제가 열심히 타이핑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구사항을 만들 때는 실제 이제 다음과 같이 표와 같은 형태로 만들기를 권장합니다. 왜냐하면 지라로 이제 제너레이션을 할 때 표 전체를 통으로 해서 한 번에 제너레이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어떤 우리 테이블의 값들을 입력해서 특히 이제 지라랑 매핑될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을 만들 수가 있고요. 현재 보시나 하면 제가 컨플런스 툴바가 이렇게 사용하기 쉽다. 뭐 이런 컨셉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테이블 에디팅이나 이런 것이 좀 편하고요. 이렇게 완료된 이제 요구사항 문서들을 저희가 이제 저장을 해서 네, 리뷰를 하게 됩니다. 네, 실제로 타이핑하는 거는 제가 한 5배속 이렇게 재생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이제 완료된 요구사항 문서를 이제 리뷰를 할 때는요, 리뷰를 하고 싶은 영역을 드래그해서 블럭을 지정하고 코멘트 버튼을 누르게 됩니다. 그러면 저렇게 인라인 코멘트를 작성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이거를 수정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멘션해서 이것들을 수정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인라인 코멘트는 이 컨플런스 문서에 이런 우리가 작성한 표든 어디든 이렇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뭐 이미지나 이런 것이 있을 때 이미지의 특정 영역에 또 달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하위에 이제 전체적인 코멘트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이슈, 그러니까 코멘트, 리뷰에 대한 어떤 수정을 원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의사 표현도 할 수 있고 실제 완료가 되면 해결 버튼을 눌러서 이 문서에 존재하는 어떤 리뷰 내용들이 다 해결됐다라는 거를 리뷰어에게 알려줄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리뷰가 완료되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지라로 이제 이슈를 제너레이션 하겠죠. 보시는 이제 지라 아이콘을 클릭하시게 되면요. 실제 이 문장을 이슈로 생성할 것이냐 이렇게 묻는 게 나오고요. 만약에 이제 테이블 전체 내용을 만들고 싶으면 테이블에서 복수 이슈들을 생성을 해서 지라에 원하는 프로젝트 그리고 생성하고 싶은 타입들, 스토리 그리고 요약은 어떤 걸로 할 거고 설명은 어떤 걸로 할 건지 지정을 해서 그리고 하위에 어떤 푼틀, 즉 에픽에 연결된 것들을 확인을 하고 만들기를 수행하게 됩니다. 네. 그럼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이 문서에 있던 사용자 스토리들이 지라의 이슈로 만들어져서 관리하게 될 준비가 된 겁니다. 네. 다음은 이렇게 이제 만들어졌던 사용자 스토리나 업무들을 지라에서 이제 프로젝트 관리하기 위해서 에자일 스크럼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이제 발표하셨던 스피커분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요. 저는 이제 제품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면 실제 에자일 스크럼에서 중요하고 있는 이런 컨셉들, 제품 백로그, 스프린트 계획, 칸반의 스프린트 보드, 그리고 이제 스프린트 리뷰 이러한 컨셉들을 지라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백로그는 말 그대로 방금 우리가 생성했던 이런 사용자 스토리들 혹은 운영 중에 발송된 어떤 버그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업무들 즉 이 제품을 출시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요구사항들, 일들을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스프린트 계획은 이 일들을 하나의 이터레이션, 스프린트 동안 어떤 일을 할 건지 계획하는 것들 그리고 칸반 보드는 이 스프린트를 시작했을 때 실제 이것들을 가시화하기 위한 보드를 뜻하고요. 그리고 이 스프린트가 종료되고 나면 실제 우리가 무엇을 잘했고 못했고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 리뷰를 하는 행위가 바로 스프린트 리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간단히 데모를 보여드리면요. 실제 이제 보시는 그 화면은 제가 컨플런스에서 열심히 이제 사용자 문서, 유저 스토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백로그로 지라로 제너레이션을 했습니다.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각 에픽별로 이제 요구사항들이 할당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자동적으로 현재 컨플런스 페이지들이 링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 지라에서 뿐만 아니라 컨플런스에서 만들어진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스프린트를 만들기 위해서 상단에 스타트 스프린트를 누르고 그렇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스프린트를 위한 창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스프린트, 즉 짧은 이터레이션 동안 어떤 일을 할 건지 각 백로그들을 드래그 앤 드랍해서 올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구사항이 많으면 에픽별로 이제 선택을 해서 할 수도 있고요. 네. 이렇게 이제 이번 스프린터에 할 에픽 스토리들을 이제 선정을 하고 그리고 실제 이 선정하기 위해 전에서는 이제 스토리가 어떤 스토리 포인트에 대한 추정이 되어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것과 함께 이 스토리 포인트가 얼마나 걸릴지 그리고 이것들이 누가 처리할지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스프린트를 계획할 때는요, 저 스토리 포인트 추정치를 보고 우리가 한 스프린트 동안 얼마의 스토리 포인트를 해결할 수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전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초 이것들을 정하기는 어려운데 스프린트가 계속 반복될수록 이러한 분들이 조금 더 명확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토리들이 이제 어느 버전에 릴리즈 될 건지를 이제 스프린트 계획과 함께 선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버전을 지정하는 거는 특정 버전을 만들고 보시는 것처럼 이 버전을 1.0에 할 건지 1.1에 할 건지 드래그 앤 드롭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최종적으로 이제 스프린트 계획이 완료되면 실제 완료된 그 과정 동안에 이제 컨퍼런스에서 저희가 회의록 같은 것들을 작성할 수가 있고요. 그 회의록을 보시는 스프린터와 연결을 시켜서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언제든 이제 컨퍼런스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완료되면 이제 스타트 스프린트를 통해서 실제 우리가 2주 혹은 3주 기간 동안에 해당 스프린트를 이제 수행하기 위한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작일 완료일을 확인하고 네, 최종적으로 스타트를 하게 되죠. 그러면 보시는 화면이 이제 프로젝트마다 틀린데요. 스프린트 보드라든지 칸반 보드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 보드는 일의 어떤 우선순위나 이런 것들을 시각적으로 표현해 줍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위에 있는 업무들이 중요도가 높고 우선적으로 처리돼야 될 일이다라고 저희가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것만으로 이제 부족하면 그 스토리에 이제 플래그 같은 것들을 추가해서 실제 좀 더 이 스토리들을 더 강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으로 떨어진 어떤 버그라든지 이런 것들은 항상 강조해서 우리가 이 화면에서 모니터링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개발자들은 자기에게 할당난 일을 이제 시작하게 되면 인 프로그레스로 이제 드래그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업무들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개발을 하고 개발이 완료가 되면 인 리뷰 혹은 done 이런 식으로 일을 하게 되겠죠. 제가 3주 동안에 진행하는 일을 아주 짧게 녹화를 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최종적으로 스프린트가 완료되고 상단에 보시는 이제 컴플리트 스프린트라는 버튼을 누르게 됩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지라에서는 8개 이슈에 대한 스프린트 리포트를 제너레이션 하게 됩니다. 보시면 그 번다운 차트 같은 게 보이고요. 그리고 이 스프린트와 연관된 어떤 페이지들, 그리고 이제 에자일에서 말하는 회고록 같은 것들을 이제 컨퍼런스에 쓸 건지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고요. 어떤 이슈가 처리됐고 이게 이제 어떤 문제가 있고 그런 것들을 회고록에 기록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제가 그 요구사항과 디자인은 이제 실질적으로 아틀란시아에서는 그 MDD나 모델 기반의 어떤 방법을 지원하고 있는 도구는 없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MDD나 이런 것들을 해보면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모델대로 개발도 잘 되지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최소한 모델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정말 개발한 소스 코드들이 나중에 소스 코드로부터 역으로 제너레이션 된 다이어그램과 일치하는지 그런 것만 확인할 용도로 이제 작성되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컨퍼런스를 통해서도 충분히 이제 디자인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라 소프트웨어와 그렇다면 디자인 간의 추적성은 어떻게 만들 것이냐. 실제 그 지라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이슈, 스토리들이 있으면 이것과 추적을 위한 디자인 이슈들을 만들게 됩니다. 그럼 이 디자인 이슈들은 컨퍼런스에서 실제 유스 케이스 다이어그램이나 클래스 다이어그램, 시퀀스 다이어그램 이런 원하는 다이어그램을 그리고요. 그리고 이들은 각각 링크를 걸고 다시 이제 디자인 문서와 그 요구사항과 어떤 디자인 관계의 이런 추적성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디자인 관계의 추적성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제 최종적으로 저희 ALM에서 요구사항 추적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마지막에 보여드릴 텐데요. 그때 이런 것들이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그 컴플런스에 다이어그램을 그릴 수 있는 여러 가지 플러그인들이 있습니다. 현재 보시나 하면은 글리프 다이어그램이라는 플러그인이고요. 다이어그램 모양이나 이런 취향에 따라서 드로우 IO를 선택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요. 그런 것들은 이제 원하는 걸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다이어그램을 그릴 수 있는 종류는 뭐 비즈니스 프로세스 다이어그램이라든지 UML 다이어그램이라든지 혹은 UI 디자인까지 실제 이제 글리피에서는 약 70여 가지의 템플릿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원하는 템플릿을 선택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다이어그램을 그리고 실제 지라의 디자인 이슈와 링크를 걸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이제 데모를 보여드리면요. 실제 이제 디자인 이슈를 만드는 화면입니다. 이슈 타입은 저희가 디자인이라는 이슈 타입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간략하게 서머리를 작성을 하고, 그리고 이 다이어그램이 어떤 에픽과 관련이 있고 혹은 어떤 스토리와 관련이 있고 어떤 것들을 이제 구현해야 되는지. 예를 들어서 유스케이스라는 단위는 에픽이라는 단위와 굉장히 매핑되기가 좋거든요. 그래서 에픽에 대한 어떤 사용자 스토리와 유스케이스 간의 어떤 매핑을 통해서 이 다이어그램을 작성하세요라는 이슈 타입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이슈 타입에 대한 걸 누군가가 할당을 받고요. 그리고 그 할당된 분들은 실제 다이어그램을 컴플런스에서 이제 작성을 해야겠죠. 그래서 컴플런스에도 어떤 다이어그램과 관련된 템플릿을 저희가 미리 만들어 놓고 이제 다이어그램을 제너레이션 합니다. 그렇게 템플릿이 만들어지면 어떤 필요한 제목들, 그리고 조직의 어떤 하이 레벨 디자인이라든지 로우 레벨 디자인의 어떤 문서 템플릿들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것들을 만들어 놓고요. 실제 담당자 리뷰어 뭐 이런 문서 상태들을 하고, 그리고 이제 글리피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다이어그램을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게 이제 글리피 다이어그램의 여러 템플릿들인데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70여 가지의 다양한 다이어그램이 있고요. 그리고 원하는 템플릿을 선택하고 만들기를 하면 기본적으로 해당 다이어그램이 그려져 있는 페이지가 로드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템플릿이고 조직 내에서 실제 다이어그램을 작성을 하게 되면 그것들을 리유즈 재사용해서 실제 다이어그램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다이어그램을 그리는 거는 MS의 비지오처럼 패널에서 원하는 엘리먼트를 끌고 와서 드래그 앤 드랍하고 뭐 색깔도 바꾸고 위치도 바꾸고 텍스트도 쓰고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간단히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을 그렸고요. 그리고 이것들을 저장하게 되면 실제 이 다이어그램의 버전 관리도 그 순간부터 되게 됩니다. 그래서 뭐 다이어그램에 대한 리뷰들은 이렇게 컴플런스 페이지에서 어떤 전체 화면을 띄워놓고 디자인 리뷰를 같이 조직원들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만들어진 다이어그램을 앞서 이제 제가 만들었던 디자인 이슈 타입에서 링크를 걸게 됩니다. 이제 링크를 걸 때는 실제 다이어그램, 내가 만들었던 다이어그램 이름을 이제 컴플런스 서치하게 되면 바로 찾아서 이제 해당 링크를 작성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링크가 만들어지면 이 디자인 이슈와 다시 지라의 요구사항, 이 요구사항 이슈와 링크를 겁니다. 이때 이제 이 이슈가 특별하다, 그러니까 디자인 이슈다, 디자인 링크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디자인 타입으로 이제 링크를 설정을 하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링크를 걸어서 이 요구사항에 대한 디자인은 바로 이제 비딩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이다 라는 것들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이제 말씀드렸던 개발과 관련된 개발 품질을 말하는 부분. 앞서 제가 설명드렸듯이 일반적인 프로젝트에서 개발은 작게는 40%, 많게는 80%의 기간을 소요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스를 어떻게 우리가 제어하고 품질을 관리하는 거는 어떤 소프트웨어 개발에 대한 어떤 생산성이라든지 품질 향상이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기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그 품질 게이트라는 뜻은요, 이제 우리 조직에 필요한 소스 코드에 대한 어떤 품질 요구사항을 설정을 하고, 그리고 이 요구사항을 통과하지 못하는, 즉 품질 게이트를 통과하지 못하는 코드는 중앙 저장소, 메인 브런치에 반영되지 못하게 하는 이런 소스 코드에 대한 품질 보장 활동들의 모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시로 제가 넣은 것이 실제 커밋을 하게 되면 빌드를 통해서 이게 통합이 잘 되는지 검증하는 것, 그리고 이제 피어 코드 리뷰, 이제 풀 리퀘스트와 함께 동료 검토를 수행하는 부분, 그리고 이제 코드 인스펙션, 이제 소나큐브와 같은 도구에서 우리 조직의 품질 요구 사항들을 설정해 놓고 그것들이 정말 제대로 통과하는지를 인스펙션 자동화하는 부분, 그 외에 이제 유닛 테스트나 필요한 테스팅 자동화하는 부분들을 함께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퀄리티 게이트키퍼는 다음과 같은 시나리오로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개발자는 이제 지라로부터 어떤 개발 브런치를 하나 할당받고요. 그리고 그 개발 브런치에 자신의 수정한 소스 코드를 빗버켓으로 푸시하게 됩니다. 이때 빗버켓은 실제 반부가 빗버켓을 트리거하고 있다가 이런 내용이 수정되었으면 빌드를 수행하고 혹은 유닛 테스트를 수행해서 이제 빌드 결과값들을 빗버켓에 알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백단에서는 소나큐브의 어떤 정적 분석 결과를 업데이트 시켜주고요. 그리고 이 결과들을 이제 보고 개발자가 문제가 없으면 이 소스 코드를 메인 브랜치로 머지해 주세요 라는 풀 리퀘스트를 만들게 되죠. 그때 이제 소나큐브는 풀 리퀘스트가 만들어지면요, 그 코드 인스펙션 결과를 코드 라인에 붙여주게 됩니다. 자동으로 그렇게 붙여주게 되고요. 그러면 코드 리뷰어는 이러한 총체적인 부분, 빌드가 통과됐는지, 그리고 코드 인스펙션이 통과되었는지, 그리고 조직의 어떤 코딩 룰이나 문화들을 적절하게 따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소스 코드를 머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지라에서 브랜치를 생성하기 위해서 개발 패널에서 Create Branch 버튼을 누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빗버켓에 브랜치를 생성하는 곳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해당 브랜치에 대한 어떤 저장소들을 선택하고, 그리고 이 브랜치가 새로운 기능을 말하는 건지, 버그 픽스인지, 핫픽스인지, 이런 키플로와 같은 것들을 적용을 해서 해당 브랜치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뉴 기능이라고 해서 퓨처를 선택하고요. 이 브랜치를 마스터로 딸 건지, 혹은 다른 개발 브랜치부터 딸 건지,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해서 실제 선택을 하죠. 그리고 Create 브랜치를 통해서 마스터로부터 생성되는 새로운 피처 브랜치를 만들게 됩니다. 이 순간부터 그 지라에서는 개발 정보가 이제 추적되게 됩니다. 실제 지라로 가보시면 이 이슈와 관련된 어떤 브랜치들이 따졌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개발자는 개발 도구에서 실제 이 브랜치의 개발을 하기 위해서 리모트에 있는 브랜치를 땡겨옵니다. 풀을 해서 땡겨오게 되고요. 그리고 풀을 하고 실질적으로 이제 개발하기 위해서 저 브랜치를 로컬에 체크아웃 하게 되죠. 네. 체크아웃을 할 때 만약에 이제 완전 새로운 브랜치면 역시 로컬에 동일한 브랜치를 이클립스나 인텔리제이와 같은 도구에서 이제 함께 만들 수가 있고요. 이렇게 만들어지면 실제 이곳에서 개발 행위를 하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브랜치가 바뀐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거 열심히 개발을 하고 코드를 수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 소스 코드를 저장하게 되면 아래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저장됐지만 형상 관리되지 않은 녀석이다 라는 언스테이지 모드가 나오고요. 이걸 스테이지 모드로 만들고 실제 나는 PS7에 대한 이슈를 개발했다라고 코멘트로 간단히 써주고 이제 리모트로 반영하기 위해서 커밋 앤 푸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커밋하는 순간 지라에 보시는 것처럼 이슈에 대한 개발이 커밋이 됐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떤 소스 코드가 바뀌었는지도 확인하고 밑에 빌드도 통과됐는지 안 했는지를 함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빌드를 최적화시켜 놓으면 이러한 시간들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들을 이제 머지하기 위한 어떤 풀 리퀘스트를 지라에서 브랜치 상에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실제 Create 풀 리퀘스트를 누르게 되면요, 피처 브랜치에서 마스터 브랜치로 머지하는 풀 리퀘스트, 즉 코드도 머지하고 코드 리뷰를 해주세요 라는 요청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리뷰어들을 지정할 수도 있고, 혹은 브랜치나 따라서 특정 리뷰어를 이미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지정해 놓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만들어지면 옆에 보시면 실제 우리 소나큐브에 정의된 우리 조직의 품질 게이트입니다. 이 소스 코드가 이 품질 게이트를 통과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가시적으로 보여주고요. 그리고 이 코드가 포함된 정적 분석 결과를 함께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디퍼 창에서는 실제 어떤 코드가 위반이 됐으면 보시는 것처럼 빨간색으로 이제 우리 룰을 위반했다라는 거를 코드 소나에서 자동으로 알려주게 됩니다. 소나큐브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면 보시는 화면은 이제 소나큐브의 대시보드 화면입니다. 실제 우리 저장소에 소스 코드가 버그가 얼마나 있고 취약성이 얼마나 되고 코드 스멜이 얼마고 그리고 데빗이라고 해서 이것들을 수정하는지 얼마의 노력이 드는지 이러한 것들을 한눈에 보여주고 있고요. 옆에 보시는 이제 퀄리티 게이트는 우리 조직에 필요한 이제 소스 코드에 대한 어떤 품질 요구 사항입니다. 그래서 버그가 얼마 이하여야 되고 코멘트는 얼마나 써야 되고 복잡도는 얼마야 되고 유닛 테스트는 어느 정도 해야 되고 이러한 것들을 조직에 대한 어떤 품질 요구 사항들을 이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항상 푸시되는 코드들은 이런 우리 품질 요구 사항을 따랐는지 안 따랐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제 빗법계상에서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다음은 이제 이런 어떤 코딩에 대한 룰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실제 이 코딩 룰들은 이제 우리가 조직에서 원하는 것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프로젝트나 행안부 프로젝트를 하시는 분들은 행안부의 어떤 코드 취약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룰로 넣어놓고 그것들을 만족하는지 안 하는지 언제든 체크할 수가 있고요. 실제 이런 코드 인스펙션에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이제 저 점점점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어떻게 해결해야 되고 어떻게 코드를 작성해야 되는지 가이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코드 라인상에서도 누가 어떤 버그나 코드 스멜을 만들고 있는지를 쭉 보여주고 그리고 이것들을 누군가에 할당한다든지 혹은 이슈로 오픈한다든지 이러한 것들이 이제 가능하게 되죠. 역시 이제 코멘트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그 해결책들을 보시는 것처럼 해서 이렇게 내가 소스 코드를 고쳐야겠구나 이런 것들을 인식을 해서 다시 소스 코드를 수정하고 그 빗버켓으로 이제 다시 푸시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이슈들은 소나큐브에서 해결할 수도 있지만 빗버켓에서 보시는 것처럼 하나의 버그 이슈로 만들 수도 있고 그리고 코드 리뷰는 코드의 원하는 지점에 인라인 코멘트를 작성을 해서 코드 리뷰도 할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이런 코드 리뷰 즉 지금 태스크로 하나 할당이 됐는데요. 저 태스크들이 완료되면 최종적으로 이제 코드를 머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코드를 머지할 때 마스터에서 이렇게 되는 건지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이 개발 브랜치를 삭제할 건지 이러한 것들 옵션들을 선택을 해서 머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지라에서 다시 보게 되면 실제 방금 풀 리퀘스트가 코드 리뷰를 통과해서 머지됐다라는 것들을 이제 확인 추적을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이제 데일리 빌드는 아마 계속 앞에 스피커분들이 CI나 데브옵스 얘기를 하면서 계속 하셨을 텐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데일리 빌드는 그 오늘까지 커밋된 소스 코드, 이 코드를 이제 나이틀리 밤에 전체적인 통합 빌드를 통해서 빌드가 잘 되는지 그리고 정적 분석은 문제없이 되는지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주석을 열심히 쓰고 있으면 그런 API 문서라든지 코드 문서들을 자동으로 제너레이션해서 컴플런스로 붙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데일리 빌드에 대한 결과값을 다음날 QA 부서에서 테스트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배포까지 자동으로 연동해서 이제 테스트를 할 수 있게끔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릴리즈나 디플로이 정책은 제가 보시는 그림처럼 하나의 예제를 가져왔는데요. 실제 반부에서 그 첫 번째 이제 커밋 빌드를 하게 됩니다. 그럼 커밋 빌드를 하게 되면 개발자들은 빌드를 해서 커밋이 완료된 걸 알게 되겠죠. 하지만 개발자들은 이게 정말 기능이 제대로 구현됐는지 그 개발 서버에서 배포를 해서 테스트해 보기를 원할 겁니다. 이러한 것들은 이제 반부에서 버튼 하나 클릭만으로 자동화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데일리 빌드 같은 경우는 실제 그날 돌아갔던 산출물들이 다음날 이제 QA 조직에서 세니티 테스트라든지 전체적인 테스트를 수행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 자동으로 이제 테스트 서버로 배포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릴리즈 빌드 같은 경우는 실제 우리가 자동으로 테스트 빌드까지 배포를 하고 그리고 그게 테스트 완료되면 스테이징이나 프로덕션 서버까지 버튼 한 번만으로 이렇게 배포될 수 있도록 반부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릴리즈를 관리하는 방법은 실제 이제 지라에서 릴리즈를 관리하고 있는 메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이번 릴리즈에 우리가 했던 어떤 사용자 스토리라든지 버그 이런 업무들을 나래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화면에서 저희가 릴리즈에 대한 리뷰를 수행하고
이제 문제가 없으면 네, 최종적으로 그 릴리즈 플랜을 선택해서 릴리즈를 수행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릴리즈 빌드가 되고 디플로이가 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지라를 통해서 한 번에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제가 데모를 보여드리면요. 실제 보시나 하면은 그 지라에서 릴리즈를 관리하는 화면입니다. 실제 릴리즈 리스트가 나오고요. 버전 1.0을 클릭해보면 1.0에서 어떠한 이슈들이 개발이 됐는지 리스트업이 됩니다. 실제 보시면 뭐 2개의 워닝, 뭐 11개의 이슈 이런 화면을 볼 수가 있는데요. 실제 현재 이 릴리즈의 이슈들이 누가 개발을 했고 현재 상태가 어떻고 그리고 얘들이 머지 됐는지 빌드는 통과됐는지 혹은 배포가 엮여 있다면 어떤 테스트 서버에 배포돼서 테스트가 됐는지 이러한 것들을 전체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탭인 워닝을 보시면 실제 완료는 됐는데 얘가 코드 리뷰를 안 했다든지 머지가 안 됐다라든지 빌드가 실패했다라든지 이런 이슈들을 이제 워닝에서 보여주게 되고요. 그리고 이런 리뷰를 통해서 이제 뭐 빌드 담당자들이 이제 문제가 없다라고 느끼면 실제 상단의 릴리즈 버튼을 눌러서 릴리즈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옵션은 빌드가 없이 그냥 수동으로 릴리즈를 할 때 쓰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새로운 빌드를 통해서 릴리즈를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반부에 있는 릴리즈 빌드라는 플랜을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들을 우리가 빌드하고 배포할 건지를 스테이지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빌드가 끝나고 테스트 서버까지 자동으로 배포, 혹은 필요하다면 스테이징 서버까지 자동으로 배포해라. 이런 것들을 반부의 플랜에서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보시는 것처럼 문제 있는 이슈가 있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그럼 다음 버전으로 이관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릴리즈 버튼을 누르게 되면 실제 지라 상단에 그 밴부의 빌드들이 돌아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쭉 시간이 얼마인지 걸리고 완료되게 되면 실제 릴리즈가 완료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실제 보시는 각 스테이지, 릴리즈 빌드에 대한 부분, 그리고 테스트 서버로 배포한 부분, 그리고 이제 스테이징 서버로 배포가 잘 됐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스테이징 서버에 대한 테스트가 끝나게 되면 이제 프로덕션 서버로 배포를 할 때는 뭐 보시는 것처럼 위에 삼각형 같은 거를 클릭해서 배포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빌드 플리는 앞서 이제 설명드렸던 어떤 커밋 빌드, 데일리 빌드, 릴리즈 빌드와 같이 이제 가져갈 수가 있고요. 커밋 빌드를 선택하게 되면 젠키스처럼 현재 빌드된 히스토들이 쭉 나옵니다. 근데 보시면 동그랗게 표시된 부분이 있고 체크가 된 게 있는데요. 동그란 거는 이제 빌드는 완료됐지만 배포되지 않은 것들, 그리고 배포까지 완료된 것들은 저런 식으로 이제 체크가 포함되어 있겠죠. 그래서 개발자들이 자신의 코드를 커밋하고 나서 이제 빌드 검증이 끝났으면 이 코드를 개발 서버로 배포할 수가 하고 싶으실 겁니다. 그 경우 이제 우리의 어떤 뭐 환경값이 있으면 입력해 주고요. 그리고 이제 배포를 바로 실행하죠. 그러면 이제 테스트할 준비가 됐고, 그리고 이제 이 테스트를 어떤 동료가 하고 싶다, 혹은 누구한테 맡기고 싶다라고 하면 이상에서 배포가 완료됐으니 당신 테스트하세요. 이런 코멘트들도 이제 함께 남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플로이 같은 경우는 각 이제 뭐 개발 서버 디플로이 플랜이나 릴리즈 디플로이 플랜에 따라서 각 환경들을 이제 설정을 해서 볼 수가 있고요. 보시는 화면에서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된 거는 실패한 배포고요. 그리고 이런 배포들이 실제 현재 개발 서버에 어떤 버전이 배포되어 있고, 그리고 이것들이 문제가 있어서 롤백 하고 싶다라고 하면 아래 롤백 버튼을 누르게 됩니다. 그러면 롤백을 할 때 얘들이 지라 이슈 4개를 백하고 코밋 10개를 백하게 된다, 이런 것들을 알려주죠. 그리고 그 상관없이 이제 롤백 하고 싶다라고 하면 스타트해서 실제적으로 롤백을 해서 릴리즈 4로 이제 롤백 하게 됩니다. 아래는 이전 버전이 이제 릴리즈 6이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지라에서 보면 이 요구사항이 옆에 밑에 보시면 이제 디플로이 부분이 보이실 겁니다. 개발 서버, 스테이징 서버, 테스트 서버,
까지 이제 배포됐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실제 저 링크를 클릭하시게 되면 어떠한 플래너에서 어떻게 배포됐는지를 한눈에 파악하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파악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으로서 이제 지라에서 요구사항부터 실제 개발의 배포까지를 한 번에 이제 추적할 수 있는 체계를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렇게 추적된 녀석들을 어떻게 우리가 추적 관리를 할 거냐라는 게 이제 가장 큰 의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저도 이제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실제 컴플런스에서 요구사항들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 요구사항들을 지라로 이제 제너레이션하고, 그리고 이렇게 제너레이션된 지라 요구사항들이 디자인이나 리스크, 테스트 케이스, 이런 것들과 이제 링크가 걸리고, 혹은 커밋, 빌드 이런 것들과 링크가 걸립니다. 그러면 이것들을 이제 만약에 인증을 준비하신다라면 하나의 표로 이제 만드셔야 되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재 이거에 대한 솔루션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EGBI 리포트라든지 지라 플러그인을 통해서 이런 류의 추적성 매트릭스를 만들 수도 있고요. 혹은 테스트 관점에서라고 하면 제퍼라는 플러그인을 통해서 테스트 관점의 어떤 추적성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는 간단하게 그 지라에서 제공하는 REST 기능을 이용해서 그 추적성 매트릭스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프로젝트에 저런 식으로 링크를 걸 수가 있고요. 각 사용자 스토리별로 어떤 디자인이 링크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떤 리스크들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테스트들이 있는지. 저와 이제 짧은 시간이라 소스 코드 추적하는 것까지는 개발하지는 못했는데요. 그런 것까지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라는 이런 기본적으로 도구도 잘 돼 있지만 도구를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실제 이슈에 저런 정보들이 이제 저런 식으로 기록되어 있으면 저희가 쉽게 추적성 매트릭스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사용했던 도구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 요구사항 관리를 위해서는 실제 이제 컴플런스에서 요구사항을 쓰고 지라로 제너레이션 하는 이런 것들을 했고요. 실제 풀 다큐먼트는 컴플런스에 존재하게 되고, 그리고 아키텍처와 디자인을 위해서는 역시 지라 컴플런스, 개발을 위해서는 그 아틀란시아에서 제공한 ID 커넥터와 빅버켓 그리고 소나큐브 이렇게 사용을 했었고요. 필드 관리는 밤부, 그리고 테스팅을 위해서는 지라, 밤부, 그리고 만약에 이제 밤부와 자동화로 엮일 수 있는 게 JUnit이라든지 혹은 셀레니움을 통해서 UI 테스트 자동화도 만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JMeta를 통해서 소스 코드에 대한 퍼포먼스 테스트까지도 자동으로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릴리즈 배포 같은 경우는 지라와 밤부를 통해서 실제 도커로 개발 환경과 동일한 환경을 만들고 그것으로 이제 소스 코드를 배포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 관리는 지라 컨퍼런스, 그리고 유지보스는 지라와 서비스 데스크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이제 ALM에 대한 발표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저희가 이제 그 지라에서 조금 더 PMS와 같이 그 프로젝트에 대한 예산 관리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실제 프로젝트 버짓이라는 플러그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플러그인을 만든 이유는 일반적으로 그 PMS 같은 도구를 원하는 고객님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실제 SP 인증이나 이런 인증을 받을 때 한국에서는 이 프로젝트에 대한 예산 관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을 어떤 전문적인 PMS 툴을 쓸 만큼 전문적이지는 않지만 간단하게 프로젝트에 대한 어떤 버짓을 관리할 수 있는 수준만 요하기 때문에 만약에 지라를 사용하시고 있고 SP 인증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런 간단한 플러그인을 통해서 예산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열심히 개발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스에서 이제 데모는 가능하고요. 실제 6월에 출시 예정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특징은 일단 그 아틀란시아에 예산과 관련된 플러그인들이 몇몇 개 있습니다. 제가 그 PMS를 원하는 고객님들이 있어서 그것들을 설치해서 실질적으로 해봤거든요.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경제 용어도 너무 많고요.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그냥 프로젝트만 하고 싶은데 뭐 기간도 정하고 뭐 여러 개 프로젝트를 아울러야 되고 설정할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희는 프로젝트 만들고 저희 플러그인 설치하면 그때부터 그냥 자동으로 예산 관리가 되면 좋겠다라는 컨셉으로 이제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젝트 기반으로 예산 관리를 할 수 있게 했고요. 그리고 실제 예산에 대한 부분은 이제 PMS를 쓰시는 분들은 이제 타임시스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그 예산을 측정하길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워크로그를 쓰면 되고요. 그리고 워크로그를 쓰기만 하면 그 워크로그에 사용자의 단가가 측정돼서 계산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티메이션 같은 스토리 포인트를 작성하게 되면 그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실제 예산 관리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가 인건비만 있는 게 아니라 별도의 어떤 회의비라든지 뭐 간접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별도의 이제 익스펜션을 통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하고요.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에 포함되어 있는 어떤 대시보드 위젯이라든지 그다음 프로젝트 내부의 리포트들을 이제 그대로 쓸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별도의 플러그인이라는 느낌이 안 들게 저희는 좀 만들려고 많은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각 화면을 이제 보여드리면 실제 보시면 현재 보시는 화면이 프로젝트 기반의 이제 예산 관리라는 부분이고요. 저희 플러그인을 설치하시면 옆에 이제 버짓이라는 이런 메뉴가 생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메뉴를 선택하시면 되면 현재 이 프로젝트의 기간, 실제 스타트 데이트랑 엔드 데이트, 실제 예산을 관리할 기간이죠. 그것들을 이제 설정할 수도 있고, 그리고 실제 인건비와 관련된 계획된 예산, 그리고 간접비와 관련된 계획된 예산, 합계, 그리고 실제 우리가 사용했던 어떤 예산들, 그리고 간접비는 얼마나 썼는지 합계, 그리고 얼마나 남았는지, 그리고 밑에 보이시는 이제 차트에서는 월별로 우리가 얼만큼 쓰고 있는지 누적 차트들을 이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워크로그나 스토리 포인트 기반의 인건비를 이제 계산할 수 있는 부분은 보시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익스펜스, 간접비 부분은 이제 서머리에 이렇게 저희가 입력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워크로그로 기록된 것들은 각 건별로 실제 어떤 사용자가 몇 시간 일했고 코스트가 얼마다 이런 것들을 쭉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뭐 필터나 이런 부분들도 열심히 만들고 있는데 실제 사용자별로 월별로 얼마만큼 금액이 책정됐는지 사용하는지 이런 것들도 이제 관리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인 익스펜션 간접비 부분들은 보시는 것처럼 이제 별도의 추가 버튼을 두어서 원하는 사무용품인지 회의비인지 이러한 것들을 비용을 측정하게 되면 실제 워크로그에서 계산된 인건비와 합계를 해서 관리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리포트는 그 지라의 리포트를 클릭하시게 되면 이제 보시는 것처럼 뭐 버짓에 대한 누적 그런 플로어에 대한 리포트라든지 그다음 이제 계정 과목별로 얼마만큼 썼는지에 대한 파이 차트들 그리고 그 인건비 대비 스펜서에 대한 어떤 최근 얼마큼 썼는지 이러한 리포트들을 제공하고 있고 그리고 이것보다 이제 더 많은 리포트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로드맵은 현재 6월 달쯤에 이거를 혹시 평가용 쓰고 싶으신 분은 저희 이제 부스에서 신청을 해주시면 평가로 이렇게 쓸 수 있게끔 제공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목표는 마켓플레이스에 6월 30일 날 출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좀 저희 조직 내에서 내부적으로 지금 로드맵에 있는 기능을 다 구현하고 출시하자라는 얘기도 있고 아니면 일단 출시해서 반응을 보고 어떻게 해보자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차후 이제 결정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6월 달에는 현재는 이제 저런 비용 관련된 부분들이 민감합니다. 그런데 이제 첫 번째는 이제 그러니까 사용자별로 단가가 틀릴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설정하는 부분, 그리고 그룹이라는 거는
초급, 중급, 고급 이런 급수에 따라서 그룹핑을 해서 코스트 레이트를 정할 수 있게 하는 부분들이 이제 다음 달에 나올 거고요. 그리고 이제 사용자 롤이나 그룹에 따라서 접근 권한을 설정할 수도 있고, 그리고 업무 요일, 주말이나 이런 데 대해서 오버타임에 대한 비용을 계상하는 부분도 같이 추가될 겁니다. 그리고 8월 달에는 실제 이제 지라에서는 이슈에 대한 어떤 필드들은 많이 입력할 수 있는데, 프로젝트 단위의 어떤 필드들을 입력하기 위해서는 이제 플러그인을 사야 됩니다. 그런 것들 이제 저희가 시작일과 종료일 뭐 이런 것, 뭐 프로젝트 타입 이런 것들 추가할 수 있는 커스텀 필드를 추가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할 거고요. 오버타임 기능.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는 뭐 WBS 간트 차트라든지 이런 걸 많이 쓰고 계십니다. 그래서 만약에 WBS 간트 차트에서 스타트 데이와 엔드 데이트를 이용해서 실제 플랜을 할 수가 있는데, 그 플랜과 연동돼서 프로젝트 계획을 짤 수 있는 걸 저희가 제공을 할 거고요. 그 외에 이제 같이 저희가 REST API를 만들고 있어서 실제 좌우 ERP나 실제 전문적인 회계 시스템과 연동을 통해서 실제와 가까운 금액들이 되게끔 할 예정입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